한국인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좋아하는 걸 어떻게 찾아 해요? 라는 질문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 방송인이자 기업인 타일러님이 여러 강연을 다니며 한국 청년들에게 정말 많이 들은 말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찾아요? 였다고 해요. 그만큼 한국인들은 획일화되고 수동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막상 자신의 열정을 찾는 과정을 끝까지 밟아보는 경험은 매우 부족한 것 같다고 타일러님은 분석하셨는데요. 저도 그걸 받고 사실 제가 쓴 가장 젊은 날의 철학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냐 했을 때 좋아하는 걸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던진다는 걸 저도 들었고, 근데 이제 타일러님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적절하게 딱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그거는 저는 공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교육은 그냥 이 사회의 가치관에 비추는 거울일 뿐인 거고, 그냥 이 사회의 가치관이 돈뿐만 아니라 일단 저는 한국 사회의 특징이 산업공상 문화가 있잖아요. 그 뿌리 깊은 산업공상. 저는 한국이 망하면 결국엔 산업공상 때문에 망한다 생각하는데, 그놈의 산업공상 때문에 어떤 있어 보이는 직업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항상 너무 과하게 많고 가치평가를 너무 높게 매기고, 그런 부분에 뭐 자격증, 검증된 거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근데 제가 한국의 문화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그 자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 획일화돼 있다는 거거든요. 장원급제 한 사람, 과거 시험 통과한 사람은 무언가 굉장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본인이 실용적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경력을 쌓았고 지혜를 쌓은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그 라이센스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완전 무시해버리는 그런 문화. 결국에는 이게 어떤 학벌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고, 학벌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다 있지만 대학교 졸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언가 무슨 자격, 무슨 간판을 갖췄냐, 그놈의 간판, 그 간판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고. 이거는 저희 가족 모임을 하다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아버지랑 이제 고모들이랑 막 모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완전 막둥이여가지고 고모분들이 나이가 많으세요. 훨씬 많으시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도 사교육이 장난 아니었대요. 그때도 1960년대 70년대에도 사교육이 진짜 심했다. 다들 과외시키고, 그리고 그게 너무 심하니까 그때 고등학교 뺑뺑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옛날엔 다 시험 봐서 들어가고, 옛날엔 중학교도 시험 봐서 좋은 중학교 들어갔어야 됐고, 근데 그러면은 좋은 중학교 들어가려고 초등학생 때부터 애들 공부를 엄청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심하니까 이제 중학교는 이제 평준화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도 막 옛날에 경기고 서울고 이런 데 가려고 막 엄청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도 뺑뺑이로 바꾸고 이런 게 생긴 건데, 점점. 그러니까 오죽 심했으면은 그때도 그걸 뺑뺑이로 바꿨겠냐는 거예요. 그 옛날에 오죽 그때도 막 사태가 벌어지면은. 그래서 그때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태가 있었대요. 뭐 한 문제가 잘못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난리가 났대요. 1964년 서울 한 중학교 입시에서 우주파동이라는 게 일어났대요. 엿을 만들 때 엿기름 대신 넣을 수 있는 걸로 정답이 디아스타제였는데, 무즙도 된다, 무즙에도 디아스타제가 들어있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반발을 해서 재판까지 간 끝에 무즙도 정답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비롯해서 아이들의 입시가 너무 치열하다, 너무 지옥 같다는 입시 지옥 논란이 거세져서 결국 중학교 입학시험이 폐지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였다. 한국이 옛날에도 심했다, 엄청. 그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거를 어떻게든 계속 뭐 평준화도 시키고 막 입시 제도도 바꾸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바꾸려고 시도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 뿌리 깊은 그 의식, 뭔가 좋은 서클 안에 들어가, 그 일률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좋은 그 장원급제 아니면 과거 시험 통과, 그걸 해야 된다라는 그 의식, 그거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좀. 문과 분야의 가치를 크게 매기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문과는 되게 사회 참여적인 성격이 강한 분야가 많죠. 그래서 이공계 출신 인재들은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문과 쪽보다 불리한 게 사실 아닐까요? 그러니까 문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현대적인 학술적인 체계 안에서 문과 학문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뭐랄까 유효성 자체, 그 강도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더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왜냐면은 이과 쪽 과목들의 특징은 경험으로 검증이 된다는 거죠. 경험으로 관측할 수 있는 무언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 물론 이제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이런 거 다 데이터로 얘기하지만 사회과학은 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그 정밀성에서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뭐 정치학, 사회학 다 굉장히 두루뭉술한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사라는 게 다 경험적으로 딱딱 나눠 떨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과 쪽 학문의 강점은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외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강점은, 결국에는 실험에서 관측해서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오면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도 권위자의 이론이라는 게 있고 그 권위자의 이론이 어떤 실험 결과나 관측 결과를 안 맞아도 그러면은 그 실험에 뭔가 문제가 있겠지. 관측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권위자의 이론이 그래도 맞을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나 그런 것들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계속 그 이론에 반대되는 관측 자료들이 누적이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이론의 탄생으로 이어지죠. 더 이 현실을 잘 설명하는. 근데 문과 쪽은 문제는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현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과학 같은 경우도 사회에 대해서 탐구하잖아요. 근데 사회가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자연 세계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원리가 지배할 거라는 가정이 일단 확실하게 매겨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자연과학이고, 사회는 예를 들어서 세대라는 이 집단 개념 자체가 1900년대 초 이전까지 학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거 아세요? 지금은 학문적으로 사회를 연구할 때 세대를 구별해서 각 세대가 어떻게 다른지를 탐구하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념 자체가 옛날에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라는 거는 다양하게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을 나이대로 나눌 수 있을까 과연? 그 나이대 공통된 특성이 있는 집단으로 가정하고 그 사람들을 묶는 게 맞을까? 이거는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대는 굉장히 그 세대들을 가르는 특정한 사건들이 있거나 그래서 세대들 간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갈리는 시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시대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뒤섞여 있어가지고 세대 구별이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회과학적인 개념들은 애초에 그 지위 자체가 상당히 상대적이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권위를 얻은 학파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학파 사람들의 견해에 반대되는 관측 자료들이 누적이 돼서 결국에는 그게 뒤집혀서 새로운 권위가 세워지는 이런 전형적인 과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기준이 항상 애매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애매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준 자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일반적인 문과적 학문들의 작업이고, 이건 철학적인 작업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애초에 이 세상을 나눠야 될 것인가, 그 근본적인 거를 탐구하는 거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 자체에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원래 그냥 인간사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대학이라는 기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누군가는 권위를 얻고 누군가는 권위를 안 얻어요. 못 얻어요. 그럼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가 결국에는 기존에 누가 권위를 갖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너무 커요. 근데 그 권위를 뒤집을 방법이 문과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결국에는 그 전문가 집단 내부의 암투라든지 아니면은 권력의 승계라든지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루뭉술하게 누군가로 대체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뚜렷한 기준 없이 그 권위의 교체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해서 누적돼서 이런 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외부자들이 보기에 그 집단이 신뢰하기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식 분야 자체가 약간은 그냥 그 대학 시스템이랑 안 맞는 면이 저는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문과적인 학문의 가치가 더 낮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문이라고 부르는데 익숙해져 온 지금의 이 학문 시스템에서는 지금의 문과적인 학문들은 상당히 두루뭉술하고 권위주의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게 계속 시대는 변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집단들은 점점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어떤 무력이나 자금력 이런 거를 확실하게 확보해 놓은 게 아닌 그런 집단은 외부 사람들한테 정당성을 입증받지 못하면은 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뭐 권위를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뭐 철학자든 뭐 역사학자든 경영학자가 뭐 문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술사학자든 어떤 학자든 간에 본인들의 가치를 주변 사람들한테 입증 못하면 점점 입지가 좁아지겠죠.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우린 있는 거고, 철학자들은 실제로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동안 못한 지 한참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많이 쪼그라들었잖아요. 실제로 철학이라는 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게, 헤겔이 죽고 나서 한 100년 정도 후에, 헤겔이 그 베를린 대학교 총장이었는데, 옛날에 헤겔이 죽고 나서 한 몇십 년 후인가 100년 정도 후에 어떤 의학자가 베를린 대학교 총장에 취임하면서 연설에서 그런 말을 했대요. 이 자리에 100년 전에는 뭐 바보가 서 있었다 그랬나? 그랬다고.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 우리 시대의 학문이 얼마나 진보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겔 철학같이 이상한 그냥 말만 늘어놓는 그 바보 같은 사람이 거기에 그 총장한답시고 서 있었던 그때 그 시절의 그 학문을 생각하면 얼마나 암울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